오늘은 모방의 도입니다. 특허라는 걸 우리가 이래 둘러싸고 이래 있는 걸 보면 특허라는 어떤 권리도 있지만은 특허 제도가 있습니다. 특허 제도는 왜 존재하고 무엇을 추구하는가 하는 문제. 그러니까 특허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그리고 발명은 또 어떻게 하는가. 이 다 이슈가 다르죠. 그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첫 번째 1탄, 2탄, 3탄을 했습니다. 이번에 오늘은 이 모방에 대해서 모방의 도는 어떤 남은 걸 베끼고 그 모방을 할 때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다루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주제는 모방의 도입니다. 이 도라고 이야기를 지난번에 우리가 다 이야기했습니다만 어디에나 존재한다, 무소부재하다. 이 도라고 하는 건 잠시라도 벗어날 수가 없다. 또 도는 이 중용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도는 또 만물의 근원이다, 만물지종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도가 그럼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걸 해석하기를 조화로움, 그리고 자연스러운 것. 자연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가만히 놔둬도 저절로 자라고 죽고 생명을 또 태어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에코시스템이 가동되는 것이죠. 이 자연의 반대말은 인위적인 것이죠. 사람이 뭔가 조작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창조하고 또 그것을 무엇을 만들어낼까 고민하고 우리 항상 생각하는 창의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상대되는 개념이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분열, 인위적인 것, 파괴, 모방 이런 것들이 그 도의 대척점에 있는 걸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이 무협지 좀 보신 분 계십니까? 무협지. 무협지를 보면 뭐가 나옵니까? 정도가 나오면 마도가 나오고 이렇게 하죠. 마라는 겁니다. 마. 그래서 도와 마가 항상 대척점에 있어가지고 서로 조화를 이룹니다. 실제로. 그래 이게 부처님께서 석가모니께서 수도를 할 때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엄청나게 유혹을 하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무언가가 인류에게나 가장 바람직한 방향의 조화로움이나 자연스러움이나 창조나 이런 영역에 무엇인가가 있게 되면 그에 상대되는 개념인 마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또 이런 말이 무협지에 보면 잘 나오는 말이죠. 도고일척이면 마고일장이라. 도가 일척, 한자가 높아지면 마가 한장, 일장이 더 높아진다 이런 말입니다. 일장은 열자입니다. 열자. 그러니까 이제 도가 한자쯤 높아지면 마는 그러니까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것은 한 10장 정도, 10배 정도가 더 높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나쁜 것이 더 많이 생긴다는 이야기죠. 마가 더 많이 낀다는 이야기죠. 그래 이런 이제 그 이야기는 어디서 주로 나오냐면 불교의 그 고성들께서 스님들이 그 수련을 그 돌을 닦을 때 수련을 하실 때 자기들과 수련을 방해하는 많은 요소들이 자기가 하나의 일의 그 깨우침을 얻으면은 10개의 그 방해하는 그 요소들이 더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돌을 우리가 이제 저는 변리사니까 특허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 돌을 지난번에 많이 설명을 했었죠. 창조라든지 창의력이라든지 발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도의 모습입니다. 도가 인간에 의해서 표현되는 그런 모습. 인간은 무언가를 창조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고 그것이 인간의 도입니다. 그래 이 도의 이 발명이나 이런 것에 대한 그 반대 방향에 있는 마는 뭐겠습니까? 아마 이런 모방 아니겠습니까? 남은 걸 베끼는 거 모방일 겁니다. 내가 창조를 하고 싶은데 창조를 하기 싫고 남이 것을 베끼 쓰면은 편합니다. 쉽고 위험도 없고. 자 그래서 이것이 도와 마가 이렇게 대립해 있기 때문에 발명에 대해서는 아마 모방이 마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이 말을 다시 써보면은 도가 한자 높아지면 마가 한길 높아지고 한자 높이의 창조가 있으면 한길 높이의 모방이 생겨난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많은 특허물 하다 보면은 수많은 그 발명들이 이래 있지만 그 발명들을 가지고 하나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방하고 베끼고 또 그로부터 새로운 걸 창조하고 이러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자의 그 창조가 있으면 한 길에 모방이 생겨나는 것은 저희들이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발명은 항상 선이고 모방은 항상 악인가 하는 겁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 이게 이제 인간이 우리가 가진 그 모방 본능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몬테소리가 이렇게 이야기해서 모방은 의식을 가진 인간, 정신이 깨어있는 인간은 가지는 가장 기초적인 본능이다. 우리가 모방을 하는 것은 어릴 때 태어나가지고 도리도리 곤지곤지 할 때부터 다 누군가로부터 배우지 않습니까? 노래도 누군가 배우죠. 공부도 남의 한 것을 모방하는 과정입니다. 그래 지금 뭐 평생을 공부하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대 꿈을 위해 공부에 미쳐라, 20대 공부에 미쳐라, 30대 다시 공부에 미쳐라, 40대 공부 다시 시작하라, 나중에는 공부하다 죽어라, 뭐 이렇게 이제 공부가 뭡니까? 배운다는 거, 모방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이루어놓은 학문을 베끼는 겁니다. 모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볼테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로 만들어낸다 하는 거는 그냥 머리를 좀 많이 쓴 모방에 불과한 거야. 머리를 좀 많이 쓴 모방에 불과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인간의 본능이고 모든 창작이 만들어지는 것은 기존에 있던 것을 새로 자기들이 재구성해서 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모방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자, 모방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면 모방은 결국은 창조고 그 창조는 다시 모방의 대척점이 되는 것이고 모방과 창조가 돌고 도는 것, 이게 도가 아니겠습니까? 태극이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모방을 하는 과정은 또 한편으로 보면 이 남의 어깨에, 거인의 어깨에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아이작 뉴턴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더 멀리 볼 수 있었다면 그것은 내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세상을 보았기 때문이다. 내가 무엇을 모방을 했느냐에 따라서 모방한 것이 거인의 어깨일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은 학문을 하고 배운 사람들은 더 뛰어난 학문을 한 사람들의 것을 배워가지고 그 위에 올라서서 세상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파리가 천리를 가는 방법 아십니까? 파리가 천리 가는 법. 여기서 제가 강의 내용 많은 내용들은 그 전에 했던 것 중에서 상당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에 들어보신, 여기서 미소를 짓는 분들은 전에 그 강의를 들으신 분들입니다. 예, 천리마의 꼬리에 붙어가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게 창성부금이 지천리. 창성이라고 하는 파리입니다. 파리가 김이 그 천리마의 꼬리에 붙어서 천리를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천리를 가고 싶을 때 내 힘으로는 못 가지만 다른 사람의 지식이나 학문이나 다른 사람의 그 역량이나 이런 데 붙어가지고 천리를 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모방은 또 거인의 어깨에 오르는 길과 같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되게 잘해보겠다고 할 때는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그와 관련돼서 누가 먼저 해놓은 게 뭐가 있는가 찾아보죠. 그럼 그거 찾아보고 학습을 하면 어떻습니까? 이미 그만큼 모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방이라는 것은 그렇게 나쁜 게 아니다. 우리나라 우리 법도 모방 장려법이 있다는 겁니다. 혹시 아십니까? 모방 장려법이 있다는 거? 예? 아, 예. 예, 모방 장려법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좀 이렇게 모방 장려법이라고 하지 않고 특허법이라고 해놨습니다. 특허법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이제 사실은 내용을 보면 모방을 장려하는 법입니다. 왜 그런가를 보시면 특허법 1조 목적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 이 특허법과 관련해서는 이 내용에 관해서는 이미 그 특허 철학 제1편에서 충분히 깊이 설명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특허법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산업 발전이죠. 산업 발전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집니까? 기술의 발전을 촉진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기술 발전과 산업 발전은 발명을 보호 장려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발명을 보호 장려 이용을 보호 장려 이용 도모가 하면은 어떻게 해서 산업 발전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산업 발전이 이루어지죠? 이거 다 발명품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면 어떻습니까? 산업이 융성해지죠. 그래, 발명을 실시를 하게 되면 산업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산업 발전이나 기술 발전에 촉진하는 게 있습니다. 특허 제도가 진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술의 공개입니다. 특허 출원을 하게 되면 1년 6개월이 지나면 다 공개가 됩니다.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특허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실은 공개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발명을 했는데 우리 여기 다 계신 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냈을 때 이걸 누군가에 공개하면 누가 다 모방을 베낄 것이다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말 안 하죠. 숨기죠. 그걸 장롱에다 딱 숨겨놓고 딱 잠가 놓을 겁니다. 그 장롱에 잠궈 놓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끄집어내 가지고 보호를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보호를 해주겠다고 오시는 것, 그게 덕법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미끼를 줘야 꼬셔가지고 가져와서 보호를 해주죠. 보호를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공개를 하죠. 그럼 공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개를 하면 누구나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누군가가 기술을 개발하려면 그걸 보고 뭐 참고를 해가지고 그거보다 더 나은 것을 개발하지 않으면 특허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허 제도는 계속 새로 개발되는 것들을 특허권을 준다는 명목 하에서 공개를 시키고, 공개된 것은 또 다른 사람이 보고 나면 그거로부터 더 뛰어난 것을 개발하지 않으면 특허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가속적으로 기술이 발전하게 되고, 지금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물질 문명이 우리가 한 3, 40년, 4, 5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의 기술과 지금 기술이 어마어마한 격차가 있죠. 그래서 순전히 그 바뀐 기술의 이 환경은 이 특허 제도 때문입니다. 특허 제도 기술을 공개하니까 사람들이 보면 그걸 보고 나서 또 새로운 발명을 해야 되고, 새로운 발명을 해가지고 가져가면은 그 전에 이미 공개된 게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할 거고, 그러니까 이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지는 겁니다. 현기증이 날 정도로 우리가 새로운 기술들을 자꾸 만나게 되는 이유는 이 특허법입니다. 기술을 공개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전부 학습하고 모방하고 그걸 또 개량하고 그걸 또 원용해가지고 참고해가지고 자기의 기술에 접목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 또 기술이 발전하고 당연히 발전하죠. 그 다음에 산업이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허 제도는 사실은 특허를 발명을 보호해준다는 미끼를 써가지고 기술을 공개하게 만들고, 기술 공개를 통해 가지고 산업 발전이나 기술 발전을 도모하는 게 그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모방을 장려하는 게 아니고 어떻습니까? 아예 모방을 촉진하는 거예요. 모방을 더 많이 해라, 모방해라, 베껴라. 남의 특허를 보고 공부해서 더 나은 기술을 만들어라 하는 게 이 특허 제도입니다. 자, 이 제목에 제가 있긴 합니다만, 제가 이 이야기는 뭐 자주 예를 들긴 하는데, 사자가 이게 사자는 이 암사자와 수사자가 습성이 참 많이 다릅니다. 암사자는 참 부지런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수사자는 좀 되게 게으릅니다. 사자가 이제 한번 포식을 하면은 짧게는 한 2, 3일, 길게는 뭐 일주일 이상을 그늘에 들어누워 가지고 꼬리로 파리만 쫓으면서 이렇게 잠을 잡니다. 그러다 배가 고프면 이제 일어나죠. 일어나가지고 사냥을 하러 가야 될 텐데 사냥을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늘을 봅니다. 하늘에 뭘 보겠습니까? 이제 이거 다 들어보신 분 기억하시죠? 하늘에 이래 독수리를 봅니다. 왜 독수리를 보겠습니까? 이 독수리가 이렇게 떠 있는 곳에는 그 밑에 하이에나라든지 다른 암사자들이나 사자들이나 다른 또 약한 동물들이 사냥을 해가지고 포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어슬렁어슬렁 가가지고 그놈들 쫓아내고 뺏어 먹습니다. 사자가 10번 중에 한두 번 정도는 자기가 사냥을 해서 먹고 나머지는 거의 뺏어 먹는다고 합니다. 사자가 생긴 그답지 않게 아주 이렇게 멋있게 생겼는데 생긴 그답지 않게 치사합니까? 예.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비즈니스를 안 그렇습니까 혹시? 예? 우리 뭐 좀 돈벌이 될 거 없나 하고 이렇게 둘러보고 저 집이 저 제품이 잘 되네, 나도 저거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하시죠? 사자와 다를 바가 전혀 없죠. 배가 고픈 사자들은 하늘을 봅니다. 하늘에 뭘 봅니까? 독수리를 봅니다. 독수리 밑에 가면 반드시 뭐가 있습니다. 독수리는 마지막에 청소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알고 있습니다. 이 특허라고 하는 것이 이게 남이 잡아놓은 사냥감과 같습니다. 특허를 잘 들여다보면 공개된 특허를 다 보면은 이거는 내가 먹을 게 있겠구나, 남이 특허 주는 데가 보면 먹을 게 있구나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그것을 자기 것으로 써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 현대의 배고픈 사자들은 이렇습니다. 현대의 이 창원 지역에 날아다니는 사자는 독수리는 누구겠습니까? 접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디에 먹을 거리가 있는지 알려드리는 독수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독수리 하늘을 지킨다 그래서 마루직이라고 제가 별명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이
저희들 같이 여러분들이 비즈니스에 지금 당장 다음 먹을 거리가 뭔가를 고민할 때 회사의 현재의 핵심 역량과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방향을 서로 다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가고 싶은 방향으로 그쪽에 기술 영역은 뭐가 있고 어떤 기술들은 공짜 기술이고 어떻게 하면은 그 현재의 부비 트랩들 그러니까 그 위험한 특허들을 피해가서 여러분이 독자 기술 개발할 수 있는가를 알려드리는 게 저희들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그 사업을 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뭔가 하나 제품을 하나 만들고 싶으면 제일 먼저 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 제품을 사오죠. 부시죠. 이리 잘라보고 저리 잘라보고 해가지고 그 내용을 다 분석하고 그걸 우리가 똑같이 모방을 합니다. 그래 처음에는 똑같이 해보고 똑같이 했다가 뭐 특허 침해나 문제가 되면은 이제 바꿔봅니다. 그래 바꿔보려면 머리가 아픕니다. 그러니까 몇 년이 걸리고 위험 리스크를 안고 합니다.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특허 자료만 앉아가지고 쭉 분석을 해보면 전 세계 가장 최고의 그 최신의 기술들을 다 끌어모아놓고 분석해보면 그 어느 회사는 어떤 기술이 있고 그것은 어떻게 하면 피해갈 수 있겠고 하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걸 뭐라 그럽니까? 특허 맵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새로 기술 개발하는데 옛날에는 2, 3년 걸리던 걸 지금은 단 몇 개월이면 그 자기 독자 기술을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리지널로 자기가 창조자가 돼가지고 실패할 것인가? 아니면 모방자가 돼가 성공할 것인가? 여러분들은 모방으로 성공하시겠습니까? 오리지널로 실패하겠습니까? 그래 많은 그 지금 이 발명자들을 보면은 저희들이 오늘 찾아오는 많은 발명자들 보면 수년 동안을 아주 치열하게 연구 개발하고 해서 제품을 만들어 오면은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일단은 개발하고 하는데 근데 너무 리스크가 큽니다. 자기가 개발한 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또 다시 추월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개발한 것을 다른 사람들이 또 모방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앞서가는 이노베이터들은 항상 그것이 누군가가 내를 따라오도록 막는 그에 신경을 쓰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그렇게 함으로 또 경쟁력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오리지널들은 그렇게 해서 많은 실패를 경험하죠. 장자 소요유에 보면 이 이야기도 제가 다른 강의에서 뭐 소개를 드렸던 건데 옛날 어떤 송나라의 어떤 사람이 손터지 않는 약에 관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의 바셀린 비슷한 걸 겁니다. 어느 날 한 객이 와서 그 처방을 백금해 주고 사겠다, 엄청난 돈을 주고 사겠다는 겁니다. 뭐 10억이나 100억이나 뭐 이렇게 된다고 보십시다. 옛날에 그 손터지 않는 약을 가지고는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남의 솜을 빨아주는, 그 겨울에 특히 손이 터지 않으니까 솜을 빨아주는 일밖에 할 수가 없었는데 이 사가지고 간 사람은 오나라 왕에게 갖다 바칩니다. 여러분 오월동주 뭐 완신상담 이런 이야기 아시죠? 오나라와 월나라는 원수지간입니다. 특히 양자강을 사이에 두고 매일 치고받고 싸우다 보니까 수전, 물에서 싸우는, 배를 타고 싸우는 전쟁이 아주 많았습니다. 물에서 싸울 때에는 손이 안 터는 게, 터지 않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오나라가 그 약을 가지고 있으니까 크게 이겼습니다. 그리고 왕은 기뻐가지고 그 약을 가지고 온 사람에게 땅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생 같은 기술로, 어떤 사람은 평생 남의 솜을 빨아주고, 어떤 사람은 땅을 가지고 영주가 됐습니다. 같은 기술로 전혀 다른 삶을 살았죠. 이와 이제 또 저런 모방이 있는가 하면은 이 이야기도 한번 들려드리죠. 이거는 서시완사도라는, 서시라고 들어보셨죠? 중국의 4대 미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4대 미인을 뭐라고 그럽니까? 폐월, 수화, 치머나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서시는 치머에 해당됩니다. 서시가 이게 빨래를 하고 있는데 빨래를 하러 가니까 서시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물고기가 부끄러워가지고 물속으로 숨어들었다. 그래 치머라고. 이 왕소군은 한나라 때 저 오랑캐들에게 시집을 보낸 미인인데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날아가던 기러기가 떨어졌다. 나가리는. 초선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삼국지에 나옵니다. 동탁과 여포를 이간질 시키는데 민계로 써있죠. 이 초선은 이 배월이라 그래서 초선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달이 구름 뒤에 숨었다. 이래서 배월이라고 그럽니다. 양귀비는 당은종의 귀비죠.
이 양귀비는 이 수화라 그래서 꽃이 부끄러워가지고 오므러들었다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서씨가 이 장자의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장자 천운편에 나오는데 서씨가 가슴에 병을 앓아 얼굴을 찡그리고 다녔다. 그 마을의 추녀가 그녀를 보고 얼굴 찡그림이 아름답다고 여겨 돌아가 자신도 가슴을 손으로 받치며 찡그리고 다녔다. 그것을 보고 마을에 돈 많은 사람은 문을 굳게 닫고 나오지 않았고 가난한 사람은 아내와 자식을 이끌고 마을을 떠났다. 그 여자는 찡그린 것이 아름답다고만 생각했을 뿐 찡그린 것이 아름답게 보인 까닭을 알지 못하였다. 장자에 나오는 최고의 유머입니다. 그러니까 그 추녀가 이제 나중에 동시라고도 하는데 이 추녀가 서씨가 이래 찡그리고 가슴을 이렇게 찡그려 다니니까 너무 아름다워 보인 거예요. 미 그러니까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자기도 그렇게 하고 다니니까 그 눈꼴 씌어가지고 도저히 더러워서 못 보겠다 해서 돈 많은 사람들은 문을 닫고 안 나오고 돈이 없는 사람은 문을 닫아도 보이니까 식구들 때리고 마을을 떠났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엄청난 유머죠. 네. 나 그 장자책을 쭉 읽어보면서 이만큼 재밌는 이야기가 처음 봤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게 효빈이라고 합니다. 효빈. 찡그림을 모방하다, 베끼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동시가 서씨의 찡그린 모습을 흉내내서 동시효빈 또는 서시빈목, 서씨가 눈을 찡그리고 다니다 하는 서시빈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남이 하는 짓을 뭔가 좀 우리가 꼴보기 싫은 짓을 하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빈축을 산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게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빈축이란 말이에요. 이 한자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빈축을 산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맹목적인 모방, 이거는 빈축을 사는 원인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 그 남의 손 터는 약을 빌려 모방해 온 사람은 남의 땅에 영주가 되고 칭송을 받는데 여기 그 서씨를 모방한 동시는 이 추녀는 왜 빈축을 삽니까? 차이점이 있겠죠, 뭐가. 그래서 그거를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의력이라는 것은 그저 사물을 연결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connecting things, just connecting things라고 합니다. 창의적인 사람들에게 그걸 어떻게 해냈냐고 물으면 그들은 곤혹스러워한다. 사실 그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저 무언가 썸씽을 보았을 뿐이다. 그래서 이 빈축을 사지 않는 모방을 하려면 그냥 무언가가 있어야 됩니다. 이 썸씽이. 무언가가 있어야 되죠. 그 무언가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이제 이 아인슈타인도 이런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창의력의 비밀. 그거는 어디서 베껴왔는지를 남들이 모르게 숨기는 것이다. 방법을 아는 것이다. 근데 이게 이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죠. 이게 그냥 자기가 가진 소스를 그 어디서 가져왔는지를 숨기면 되는 것이다라고 하지 않고 이 양반이 뭐라 했냐면 knowing how to hide라고 소스라고 했습니다. 숨기는 방법을 아는 것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이것을 모방해 왔다 하는 것을 그냥 숨기면 될 것인데 예? 숨기는 방법을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how to hide 어떻게 숨기느냐 하는 겁니다. 숨기는 방법을 아는 것. 그게 이 스티브 잡스가 말한 커넥팅 하는 겁니다. 창의적인 연결입니다. 어딘가 이것도 가져오고 여기도 가져왔지만 이것을 어디다 연결할 서로를 어떻게 연결시키고 이걸 어디다 갖다 붙일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게 앞에 장자에서 나오는 동시는 있는 그대로 그냥 갖다가 모방을 했을 뿐인데 앞에 그 오나라에서 영주가 된 그 양반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에다 갖다 붙이지 커넥팅한 거죠. 전쟁이라는 데다. 그래서 창의적인 크리에이티브 커넥션이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는 그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이 한 말은 knowing how to hide 이게 이 크리에이티브 커넥션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례를 한번 보죠. 이 크리에이티브 커넥션을 갖다가 한번 사례를 보면 이게 스티브 잡스가 2007년에 아이폰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전에는 전화기는 우리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그 삼성이나 그 블랙베리나 이런 데서 저거는 스마트폰과 비슷한 게 없었던 게 아닙니다. 단지 키보드가 이제 그 자판이 그 전화기에 다 있었었죠. 근데 이 양반이 이제 그 당시에 이걸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이게 아주 유명한 프레젠테이션입니다. 그 당시에 스티브 잡스의 프레젠테이션이라 해서 이것만 가지고 별도로 강의도 하고 교육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죠.
그 스티브잡스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아이팟, 폰, 인터넷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카메라 이걸 다 전부 하나로 두드려 뭉쳤다. 그러고 자판이 없다. 그것이 아이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것이 나올 때 이 세상을 얼마나 어떻게 바꿀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옛날에 우리 전화기를 어떻게 썼습니까? 옛날 전화기 여러분 어느 손가락을 썼습니까? 전화기 옛날 전화기. 옛날 전화기 엄지손가락 썼습니까? 두 번째 그죠? 지금은 여러분 어느 손가락 씁니까? 엄지손가락 쓰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손가락 금지에서부터 엄지로 넘어가는 이 그 혁명을 일으킨 게 아이폰입니다. 이건 쓰다가 이거로 바뀐 겁니다. 그 손가락이 하나 넘어오는데 사람들의 영혼이 다 전 세계 인류의 영혼이 이 스마트폰에 다 구속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어떤 때는 뭐 공포스럽습니다. 지하철도 이렇게 타고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전화기를 딱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참 어떤 전율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2007년도에 스티브 잡스가 저런 것들을 아이팟, 폰, 인터넷, 카메라 이거를 전부 다 하나로 몰았다. 이 이야기 한마디 그 발표한 그거 가지고 세상은 이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뭘 창조했습니까? 자기 말대로 다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있었던 것을 그냥 끌어모아 커넥팅 했을 뿐입니다. 그 세상이 바뀐 거죠. 그 다음 이제 이 정주영 회장의 물막이 공사. 이게 293m인가가 남았습니다. 이 물살이 너무 셉니다. 새만금을 공사하는데. 물살이 초속 10m 정도로 물이 지나갑니다. 10톤짜리 돌을 넣어도 떠내려갑니다. 막 이걸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온갖 짓을 다 하고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하고 있던 중에 싱가포르에서 이 고철로 팔려고 가져온 이 배가 생각났습니다. 그걸 갖다가 여기 갖다 대고 이 물을 여기 원래 유조선이었습니다. 여기다 물을 채워가지고 가라앉혔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이 사이를 떼우고 그 다음에 이걸 길을 만들어냈습니다. 뚝방을 만들고 나서는 다시 물을 빼고 고철로 이제 팔았죠. 이것도 커넥팅이죠. 단순하게 그거 갖다 붙여라.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그거 누가 못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단순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죠. 휴롬의 원액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휴롬의 원액기가 원래 이 개발한 김영기 회장이 원래 했던 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그전에는 뭘 했었냐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 장치를 개발해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 장치 지금과 같은 뭐 발효시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주방에서는 음식물 나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나가다가 그 구멍 비닐 물 볼록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잘못 터지게 나서 어떻습니까? 완전히 재앙이죠. 뭐 큰일 납니다. 그래 볼록하게 배부른 그 비닐 들고 다니는 걸 보고는 이 양반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걸 주방에서 그냥 꼭 쥐어 짜가지고 국물은 개수통으로 버리고 건데기만 가서 버리면 부피도 작고 얼마나 편하고 좋겠느냐. 그래 쥐어 짜는 그 음식물 쓰레기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그럼 자기가 개발하면 온 집이 다 살 거고 자기는 엄청나게 부자가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아무도 안 사는 겁니다.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특허도 한 20몇 건이 있었고 그거 가지고 그걸 실패해가지고 아주 그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이 엔젤 녹젓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쇳가루 사건이.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는 음식물 쓰레기를 쥐어 짜가지고 국물은 버리고 건데기를 어떻게 그것도 뭐 버리긴 하지만 그렇게 해소하려고 했는데 저거를 그러면 과일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갈지 않고 짜가지고 국물을 먹고 건데기를 뭐 버리든지 어쩌든지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무릎을 쳤습니다. 그게 이겁니다. 그 이후로 말이죠. 만들어 나온 게 그 이영애를 저 모델로 사고 이래가지고 마케팅이 불티나게 돼가지고 1년에 막 한 해마다 2배, 4배씩 막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최고 뭐 한 3천억까지 이렇게 성장한 겁니다. 김해 그 주촌에 가면은 그 휴롬 그래서 아주 크게 잘 돼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게 너무 급속도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성장통을 겪습니다. 겪고 좀 약간 좀 이래 정체되어 있는 느낌인데 음식물 쓰레기 이게 분당 한 80회 정도로 아주 천천히 돌아가면서 과일이나 이런 걸 한번 쥐어 짜가지고 이 그 국물을 내는데
그 음식 요리하는 데도 뭐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가지고 있는 기술은 쥐어 짜는 거였습니다. 그걸 어디다 연결시켰습니까? 녹즙기의 개념에다 연결시킨 것이죠. 이걸 원액기라 그래요. 원액기.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커넥션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공자님께서는 항상 이런 상황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말씀들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논어위정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학이 불사정망이요, 사이 불학적 태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말인데, 그 학이 그래 배우되 불사 생각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 어둠이 없다, 그러니까 잃는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 또 사이 불학적 태 생각하되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게 이제 배운다 하는 것은 남의 기술이라든지 지식을 습득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라면, 사라고 하는 생각한다는 것은 그런 배운 것들을 어떻게 연결하느냐 하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감수성이나 상상력이나 통찰력입니다. 그래서 배우기만 하고 그것을 그냥 저장만 해두고 있다면 그냥 메모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배운 것을 자기 스스로 그것을 다시 재가공을 해서 다시 또 서로 연결하고 해서 새로운 것을 창출해내는 과정. 이 크리에이티브 커넥션이라는 것은 이런 그 세상에 대한 변화에 느끼고, 지금 만약에 우리가 방금 일본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일본의 어떤 우리에게 그 경제 규제, 그 무역 규제를 그 선을 했다면은 했나 보다 하고 정보를 그냥 저장해 두는 단계가 있는가 하면, 그것을 왜 그랬을까? 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일까? 하는 것을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느끼고 그 미래를 상상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통찰하고 하는 과정들이 이런 사의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배우는 것과 생각하는 것, 이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방이라는 것은 창의적 연결이다. 이 크리에이티브 커넥션이다. 단순하게 뭔가를 얻어와 가지고 우리가 그걸 접목하는 것, 이것은 모방이 아니라 베끼는 것이죠. 그냥 베끼는 것이죠. 그래서 영감은 얻어오되 베끼지는 마라. 거기서 어때서 인사이트를 취해오는 겁니다. 그리고 모방은 하라. 하지만은 복제물은 되지 마라. 복사물은. 아까 그 빈축을 받은 동시효빈이라 그랬죠. 그 동시는 그냥 복제물이 됐을 뿐입니다. 그래서 빈축을 쌓는 겁니다. 자, 또 이 장자에 나오는 고사가 이런 게 있어요. 한단지보라는 고사가 있습니다. 장자가 이제 자기 친구 해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령의 한 젊은이, 이게 연나라의 수도입니다. 한 젊은이가 한단에 가서, 한단은 조나라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나라와 이 조나라가 가면 한 2, 3천리 정도의 길을 걸어야 될 겁니다. 가서 걸음걸이를 배웠던 이야기를 듣지 못했는가? 그는 한단의 걸음걸이를 미처 터득하기도 전에 옛 걸음걸이를 잊어버리고 말았다네. 그래서 돌아갈 때는 겨우 기어서 갔다고 하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그 걸음걸이가 어떤 걸음걸이인지는 모르겠는데, 새로운 걸음을 배웠는데 어중간하게 배우다 보니까 자기 옛날 것도 잊어버리고, 둘 다 새로운 것도 제대로 하도 못하고 옛날 것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기어서 돌아갔다 하는데, 장자의 이야기가 좀 다소 과장이 있긴 합니다만은 어설프게 배워놓으면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를 가르치고도 했겠죠. 이걸 우리가 보면 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뭐 이런 이야기일 겁니다. 잘못된 모방은 자기가 가진 것마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방은 정체성의 킬러입니다. 자기 아이덴티티를 없애는 거죠. 남의 것 계속 모방하다 보면은 자기가 나중에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죠. 그래서 이게 그 모방을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카피캣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의 것을 베끼면은 창의력이 없어지고 크리에이팅을 하지 않는 거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의 걸 베끼니까 만들 필요가,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가 없죠. 창조를 하지 않으니까 상상력을 뭘 하면 좋겠을까 하는 상상력도 없어지는 겁니다. 상상력이 없어지면 자기가 남하고 똑같습니다. 오디너리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남다른 점이 없어지죠. 남다른 점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남의 걸 뱉게 됩니다. 이게 결국은 모방의 무한루퍼. 한번 남의 걸 뱉기 시작하면 계속 끝없이 뱉게 되는 이런 무한루프에 빠지게 됩니다. 혹시 무한루프에 빠져 계신 분 계십니까? 여기는
한 분도 그런 계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새로 배우러 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무한농포에 빠지지 않으려면 총명해야 됩니다. 총명하다는 말 잘 아시죠? 이게 앉아 보면 사기 상군열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남의 거슬리는 말을 듣는 것을 총이라고. 총이라는 건 기발걸 총자입니다. 저게. 자신의 내부를 들여다보는 것을 명이란다. 자기 스스로를 아는 것. 이걸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 이게 자신을 이기는 것을 강이라고. 순임금께서도 스스로를 낮추면 오히려 높아진다고 한다. 그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말을 잘 듣고 남의 것으로도 배우는 것을 총이라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잘 아는 것을 명이라는 겁니다. 우리 총명하다라고 할 때는 그냥 아가 머리 좋다고 총명하다 하는 게 아니고 남의 말을 듣고 남한테 잘 배우는구나. 그러고 지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자기가 역량이나 핵심 뭐가 있는지를 잘 아는 것 알면은 총명하다고 해야 됩니다. 그냥 머리가 좀 뛰어나다고 말기가 좀 다 터 있다고 총명하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거의 비슷한 말이 도덕경에도 있습니다. 도덕경에도 나옵니다. 남을 아는 자 이건 지혜롭고 이건 지라고 했습니다. 총이라고 하지 않고 스스로를 아는 자 명, 자지자 명. 그러고 남을 이기는 자는 힘이 있고 스스로를 이긴 자가 강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모방을 잘하려면 총명해야 됩니다. 총과 명이 필요합니다. 남의 것을 배우는 것도 잘해야 되지만 자기 스스로를 잘 알아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크리에이티브 커넥션이 가능한 것이고 연결이 가능한 겁니다. 총명해야 됩니다. 이 이제 도덕경 제33장을 제가 또 특허 도덕경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남의 기술을 아는 자 지혜롭고 남의 기술을 아는 거 지혜로운 거죠. 말이 알려고 하는 거. 자신을 아는 자 밝다. 남을 이기는 자 힘이 세지만 자신을 혁신하는 자가 진정한 강자이다. 이걸 뭐라면 자성자각이라고 그러죠. 스스로를 이기는 자 강하다. 소리. 대단한 말이죠. 자성자각이라는 말은 워낙 좋은 말이 돼가지고 이 노자 도덕경 33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특허 도덕경에도 나오는 말입니다. 워낙 그래서 이거 특히 CEO들 방에 잘 걸려 있습니다. 이런 족자가. 자성자각의 정말 나를 이긴다 하는 말을 좀 바꾸고 말하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파괴할 수 있는 정도의 파괴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을 말할 겁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자기 파괴적 혁신이라고 합니다. 셀프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이라고 합니다. 자기 파괴적인 혁신. 대단히 뭐가 있어 보이죠? 내가 가진 걸 스스로를 파괴한다 이겁니다. 그래 이 모방의 지향점은 자성자각입니다. 결국은 목표점은 자기 스스로를 파괴하고 남의 걸 배우는 공부를 하는 목적은 스스로를 파괴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겁니다. 자 그럼 셀프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한번 보실까요? 그걸 최근에 지난 6월 5일 날 그 기사인데요. 미쉐린하고 GM이 에어리스 타이어 공기 없는 타이어를 발표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타이어가 갑자기 공기압이 확 빠져서 이래 보니까 그 타이어 옆을대기가 조금 살짝 찢어져 있습니다. 그 옆에 찢어지면 아깝습니다. 한 개 또 바꾸려고 그러니까 가니까 이 친구들이 4개를 바꾸라는 겁니다. 한 개 찢어졌는데. 그래는 안 되겠다라고 우기니까 그래도 2개를 바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양쪽의 마모도가 다르면은 이게 요즘 전자화가 돼 있어가지고 하도 오류가 잘 난다는 겁니다. 2개를 바꾸라는 겁니다. 그 타이어 회사는 그러면 왜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그렇게 빵꾸가 계속 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타이어 회사는 타이어가 계속 터져야 됩니다. 못 쓰게 돼야 됩니다. 그 옆에 조금만 해서 살짝만 그대로 찢어지면은 타이어 회사는 논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미쉐린은 타이어 역사의 정인이죠. 레디얼 타이어도 이 미쉐린이 만들었고요. 레디얼 타이어를 처음 만들었을 때도 이 워낙 타이어가 튼튼해가지고 이거 만들면은 타이어 회사들 다 망한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났고 타이어는 더 많이 팔렸고 미쉐린은 훨씬 더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빵꾸 안 나는 타이어를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그럼 더욱더 타이어는 안 팔릴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파괴적인 타이어를 생산해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직까지 시제품이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지나야 우리가 가까이 오겠지만 이제 타이어 한번 사면은 거의 너덜너덜하게 달아날 때까지 써도 될 겁니다.
옆풀떼기 빵꾸 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앱손의 프린터입니다. 여기 잉크젯 프린터가 수익 모델이 어디겠습니까? 어디서 돈을 벌겠습니까? 잉크에서 벌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린터가 상당히 그 가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되게 싸죠. 프린터 살 때는 되게 쌉니다. 이거 뭐 되게 싸네 하고 프린터를 집에다 다 쉽게 들여놓지만 나중에는 그 배보다 배꼽이 크죠. 잉크를 계속 교체해주는 잉크 값이 또 그 카트리지가 좀 또 이래 또 복잡하게 만들어졌습니까? 그 카트리지를 사서 계속 끼우다 보면은 나중에 진짜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사제 잉크를 집어넣는 그 튜브를 사죠. 그런데 이 앱손은 아예 사제 잉크를 집어넣을 수 있는 통을 만들어 붙여봤습니다. 그러니까 프린터 회사의 수익 모델을 정면으로 위배되는 그 프린터를 만들어 파는 겁니다. 잉크를 갖다 그래 아무거나 갖다 넣어라. 우리는 이거 달아줄게. 그러니까 이 앱손 프린터가 특히 더 사제 잉크에 적합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프린터 자체의 시장을 상당히 그 지배적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 파괴적인 자기를 스스로 파괴하는 이런 그 혁신이 정말 이걸 치명적으로 실패한 기업이 있습니다. 코닥입니다. 코닥이 여러분 우리 지금 디지털 카메라가 이렇게 널리 퍼져 있지만 디지털 카메라를 가장 처음 만든 회사가 코닥입니다. 코닥이 이미 1975년도에 그 디지털 카메라만 이게 그 당시에 그 디지털 카메라입니다. 그래 만들었는데 그 개발한 사람이 자기 상관에게 보고를 했겠죠. 디지털 카메라다. 그리고 코닥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자기는 필름 회사입니다. 필름 회사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만드니까 필름이 필요 없는 카메라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필름도 워낙 잘 나가고 있었고 장사 잘 되고 있었고 사업이 워낙 번창했기 때문에 그 디지털 카메라를 그냥 기술을 묵혀둔 겁니다. 그래서 끝내는 코닥은 망하고 이 디지털 카메라와 관련되는 모든 그 영상 처리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그 4조 원 정도에 다 팔려 나갔습니다. 엄청난 돈에. 그래서 이 코닥은 자기 파괴적인 혁신에 실패를 했고 이런 기업들은 지금 자기 파괴적인 그 혁신을 과감하게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성자강, 자기 스스로를 이기는 것. 이거를 제가 이 손자병법에서 나오는 말로 하면은 이 등고그제라는 말로 제가 바꾸고 싶습니다. 손자병법에서 손자병법을 한동안 제가 강의도 하고 했는데 이 손자병법에 나오는 많은 말들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이 등고그제입니다. 등고그제는 높은 곳에 올려놓고 사다리를 치운다 이런 뜻입니다. 높은 곳에 올려놓고. 이 등고그제는 손자병법에서는 무슨 말이냐면 저게 병사들을 높은 곳에 올려놓고 사다리를 치우면 죽기 살기로 싸우게 된다. 죽기 살기로 살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된다. 무엇입니까? 파부침주, 배를 부수고, 배를 가라앉히고, 솥을 깨라. 파부침주라는 말도 손자병법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거하고 같은 나오는 말인데, 사람들에게 절박한 상황을 만들면 살아남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노력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이 등고구제도 그말 마찬가지입니다. 이 등고구제 중에서도 부하를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기업들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은 데 올려놓고 사다리를 치워라 할 수 있는 용기가 이 자성자강입니다. 최고 경지의 자성자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최근에 제가 또 보니까 다이킨에서 이게 7월 3일자 포스팅인데 다이킨이 냉매 R31을 특허권 불행사를 선언했습니다. 특허를 행사하지 않겠다. 이 R32라는 냉매가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그 냉동 사이클에서 그러니까 우리 가정용 에어컨이나 이데 쓰는 냉매로서는 가장 친환경적입니다. 냉매가 말이죠. 오존 파괴하는데 가장 치명적인 프레온가스가 특히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중에 이제 지금 이 다이킨이 만든 R32가 지구 환경에는 아주 그래도 가장 친화적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아직 안 된다. 지금은 이제 2030년부터인가 이 또 조건이 더 까다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보다도 더 좋은 그 냉매를 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무지 좋은 그 높은 건데, 여러분 저런 그 우수한 냉매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기업들 경쟁업체들에게 쓰게 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겠습니까? 자기들만 쓰고 싶겠죠. 그런데 이 다이키는 이런 그 지구 환경을 위해서 이거는 공개해야 된다. 다른 사람들이 쓰게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을 2015년도에 발표를 했습니다. 2015년도에. 그러니까 전 세계에 무상 계약을, 무상 개방을 했는데, 그때는 무상 개방을 하고도 계약을 하게 했습니다. 계약을 쓰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예 계약도 필요 없다. 쓸 사람 다 가서 써라. 이렇게 개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이키는 그러면 R30을 생산하지 않느냐? 생산하는 겁니다. 그럼 다른 대안은 있느냐?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 같이 경쟁을 하겠다 하고, 자기들은 그러면 차세대 냉매를 개발하겠다. 어떻게 개발하느냐? 신규 화합물을 찾는 것을 인공지능 AI로 가지고 세계의 과학 문헌으로 탐색을 하고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유력한 후보를 화합물을 다 발견하면은, 그럼 그것을 다시 또 IPS라는 줄기세포 메커니즘, 그 인공 줄기세포 메커니즘을 가지고 안전력을 확인을 하고 그래 하겠다는 겁니다. 그 자기들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해내겠다는 겁니다. 그래 다른 사람들에게 R31을 마음껏 쓰게 해놓고, 지구 환경에 자기들은 좋은 소리 다 듣고 지구의 서스테이너빌리티에 기여하고, 이제 자기들은 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사다리를 올려놓고 사다리를 치웠다는 겁니다. 높은 데 올라가서. 아주 멋있는 회사죠. 그럼 이런 회사, 이런 일본 회사도 있는데 말이죠. 에? 아베, 그런 인간들도 있습니다. 그 테슬라도 지금 보면 특허를 무상 공개를 했습니다. 테슬라 어딘지 아시죠? 세계 이제 최고의 그 전기차 생산 회사인데, 이것도 지금 2월달 기사입니다. 2019년 2월달 기사입니다. 테슬라는 이미 2014년도부터 자기들 특허를 공개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전기차 특허를 가져가라. 그래서 한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전체 이 전기차가 지금 전체 세계 차 나오는 중에 1%밖에 안 된다. 전체 세계에서 나오는 차량 생산량의 전기차는 1%밖에 안 된다. 지금 당장 모든 그 차가 전기차만 생산한다 해도, 그리고 지금 생산하고 있는 가솔린 차도 모두 100% 다 전기차만 생산한다 해도, 현재 있는 그 화석연료 차량을 없애는 데는 20년 걸린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모든 회사들이 전기차만 생산해도 지금 있는 기존에 있는 화석연료 차량을 없애는 20년 걸린다. 그 말이에요. 그 지금은 그래도 1%밖에 안 된다. 이 지구를 위해서 이 전기차는 많이 생산돼야 된다라고 그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2019년 2월달 기사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술 리더십이라는 건 특허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다. 특허가 많고 강하다 해서 기술 리더십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다. 특허는 마음 먹고 달려드는 경쟁자를 물리치는데 작은 역할을 할 뿐이라는 것을 지난 역사가 여러 번 보여줬다. 진정한 기술 리더십은 세계의 가장 재능 있는 엔지니어들을 끌어들이고, 세계의 가장 재능 있는 엔지니어들이 그쪽으로 다 몰려들고, 그리고 동기를 부여하는 능력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특허 공개 철학은 테슬라의 입장을 약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강화시킬 것이다. 이 기술 리더십이라는 것은 이 전기차 영역에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들이, 엔지니어들이 마구 막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이 전기차를 빨리 확산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만드는 것, 그게 진정한 기술 리더십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 네트워크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 전기차 기술은 우리만 쓸 거야, 아무도 못 쓰게 하고 독점하는 것, 이건 기술 리더십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정말이지 참 일론 머스크를 존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엄청난 그 철학입니다.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경쟁자는 전기차 만드는 회사가 아니다. 지금 만든 화석차를 막 쏟아내고 있는 그런 화석연료 차량을 만드는 회사들이 우리 진정한 경쟁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뭐 같습니까? 뭐 같아 보입니까? 나무 잎사귀 같이 보이죠? 근데 이 지도입니다. 자, 이 보시면
이게 로마, 이태리의 로마고, 이 전 세계를. 이거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이 말 생각나시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예, 이 말입니다. 이게 실제로 옛날 로마 제국 당시의 그 길을 이렇게 재현한 겁니다. 테슬라가 저렇게 기술을 공개하는 건 어떻습니까? 자기의 기술이 전 세계로 뻗어나게 만드는 것, 이거 비슷하지 않습니까? 모든 기술은 테슬라로 통한다, 이렇게 느끼시죠? 사실은 기술이 통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전기차에 관한 미래 철학이 테슬라로 통한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만약에 전기차가 더욱더 확산되고 많이 생산되고 했다면 아마 테슬라의 공이 엄청 클 겁니다. 돌고래 명장 톤 쿠크가 한 말이 있습니다. 썽을 쌓는 자 망하고 길을 내는 자 흥한다. 지금 이렇게 기술을 공개하고 우리 그 지구의 지속 가능성을 걱정하는 기업들이 진정한 길을 내는 기업들입니다. 그렇죠? 다이킨이라든지 저 어디입니까? 테슬라. 참 그 존경할 만한 기업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성장학이라는 것은 참 지혜로운 참 선택의 결과입니다. 이게 이제 이 그 에드워드 윌슨이라는 사람이 이 컨실리언스라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있으면서도 지혜를 갈망한다. 이제 세상은 적절한 정보를 적절한 시기에 조합하고 그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하여 중요한 선택을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좌지우지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보면 정보의 홍수, 아무리 정보가 많아도 우리는 지혜는 부족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적절한 정보를 적절한 시기에 입수해서 중요한 것을 지혜롭게 해낼 수 있는 것, 이게 진정한 중요한 능력이죠. 그거를 이 컨실리언스라고 합니다. 그 최재천 교수가 그 컨실리언스를 통섭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양반이 한 말이, 우물을 깊게 파려면 넓게 파라. 여러분 우물 파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물을 입구가 요만하다 그래서 요만큼 하게 되면 깊이 갈 수가 없습니다. 무너져서 안 됩니다. 이만큼 넓게 잡아야 깊이 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높이 쌓을 때 아주 바닥을 좁게 하고 아무리 우리 블록을 갖다가 이래 하면은 밑에를 좁게 하게 되면 바닥을 좁게 하면 높이 쌓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위태롭죠. 흔들리고. 넓게 바닥을 잡아야 높이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섭이라고 합니다. 컨실리언스라고 하도 지식의 융합이라고 합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같이 이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것도 인문학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공부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통섭의 한 부분이죠. 실제로 이 통섭이 중요하다고 포스코에서도 통섭형 인간, 삼성전자가 통섭형 인재를 찾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깊게 모방을 잘하려면 넓게 모방해요. 넓게 배워야 됩니다. 넓게 배워가지고 깊이 이용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식을 많이 빌리는 방법이 뭐냐? 좌시천리 입시만리라고 그래서 이게 앉아서 천리를 보고 서서 만리를 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옛날 삼도 사기의 신릉군 열전에 보면 이 말이 나오는데요. 신릉군이 자기 그 왕과 왕의 사촌입니다. 신릉군은. 그래 춘추에 4명의 이제 힘이 있는 그 군이 있었습니다. 맹상군, 신릉군 이런 군이 있었는데 그 중에 신릉군이 한 사람입니다. 이 신릉군이 자기 왕과 이렇게 바둑을 두고 있다가 신하가 와서 보고를 합니다. 지금 조나라 군사들이 우리 그 옆에 와가지고 국경을 넘어왔다. 이러니까 왕이 놀라가지고 침략을 해온 줄 알고 막 난리를 피우니까 신릉군이 괜찮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마 사냥을 왔을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하니까 왕이 그걸 어떻게 하냐? 라고 하니까 제가 다 아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좀 있으니까 또 신하가 와가지고 조나라 군사들이 국경을 벗어났습니다. 하니까 이제 안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릉군에게 당신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 정보 요원들을 다 풀어놔가지고 누가 어떻게 우리 국경에 가까이 오는가를 항상 알 수 있게 앉아서 천리를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말이죠. 우리가 인터넷이나 이걸 통해 가지고 전 세계의 기술 특허를 항상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게 소개드린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 제가 관심 있는 뉴스들은 어디서 계속 제가 컴퓨터만 켜면은 제 앞에 떠오릅니다.
테슬라가 특허를 공개했다. 뭐 저 미쉐린이 펑크나지 않는 타이어를 어떻게 했다. 다이킨이 저 냉매가 어떻다 하는 것을 떠오릅니다. 그럼 이거는 내가 강의할 때 소개해드리겠구나 하고 캡처를 해서 갖다 놓는 게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저는 앉아서 천리가 아니라 말리 수말리 앞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도덕경의 47장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기가 막힌 딱 그 말을 그렇게 합니다. 문 밖에 나가지 않아도 세상 일을 알고 창으로 내다보지 않아도 하늘의 도를 알게 되니 멀리 나갈수록 아는 것이 적다. 오히려 나다니면 더 모른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다니지 않고도 알고 보지 않고도 깨달으며 행하지 않고도 이룬다. 어떻습니까? 앉아가지고 돌아다니지 않고도 알고 보지 않고도 깨닫고 물건을 안 봐도 다 그 무시 어디 돌아가는지 다 압니다. 그러고 내가 무슨 짓을 하지 않아도 앉아서도 다 뭔가를 되도록 돌아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우리 본사가 서울에 있고 창원과 울산에 지사가 있어가지고 왔다가 돌아다닙니다. 제가 돌아다니면 제가 어디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지금 사무실에 그 몇십 명의 담당자들은 항상 저한테 수시로 결제를 올리는데 제가 KTX 타고 앉아서도 하기도 하고 골프 장에서 골프 치다가 티샷 해놓고 결제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행하지 않고도 이룹니다. 가지 않고도 알고 보지 않고도 봅니다. 이게 도덕경 4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새 일하는 거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타고 가듯이 힘들게 달리지 말고 영리하게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휴메이트 밴데그 사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 머릿속을 뒤지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뒤지는 것이다. 찾아보라는 겁니다. 남들 뭘 하는지 보는 겁니다. 컴퓨터로 뒤져보면 다 나옵니다. 시장을 가장 잘 뒤져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특허를 뒤져보는 겁니다. 수시로 여러분들이 경쟁사가 된 회사들을 인터넷 들어가서 이 회사가 어떤 특허를 출원했는지만 검색해 보시면 이 회사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뻔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음 다 돼갑니다. 하늘이 높다 하나 몸을 굽히지 않을 수 없고 땅이 두텁다 하나 살금살금 걷지 않을 수 없다. 이건 시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하늘이 아무리 높다 해도 뻣뻣하게 들고 달릴 수도 없고 땅이 아무리 두텁다 해도 퍽퍽 짚고 마음대로 다닐 수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세상을 조심스럽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때는 세상이 사는 게 불안하니까 이랬다는 이야기인데, 자, 우리가 모방을 할 때 그렇게 함부로 마음 놓고 모방해도 되겠습니까? 조심해야 되죠. 조심스럽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살금살금. 남의 거 모방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 맞죠? 남의 특허를 침해해서는 안 될 겁니다. 모방은 머리를 숙이고 살금살금 걷는 일이다. 특허법으로 말이죠.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시식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 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과실이 있다라고 추정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죠. 손해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러분, 형사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고의가 있으면 콩밥을 먹죠. 처벌을 받습니다. 선임은 어떻습니까? 처벌이 안 됩니다. 그 사이에 과실이라는 게 있죠.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님께서는 이렇게 거배곡이 공자에게 사자를 보냈다. 공자는 그와 함께 앉아 선생께서는 어떻게 지내시오라고 묻자 그는 선생께서는 과오를 줄이려고 노력하지만 아직 잘 안 되십니다 라고 답하였다. 사자가 나가자 공자는 참 훌륭한 사자로다라고 해요. 여기서 지금 과오를 줄이려고 노력하다라는 말을 이게 욕과 기가라 그럽니다. 우리가 매운 생활하면서 과오를 잘못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죠. 남을 모방할 때도 이 과오를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줄이려고 노력하는 방법은 뭡니까? 누군가 어떤 기술을 모방을 하고 싶다고 할 때 이건 누구의 권리가 아닌가, 누구의 특허가 아닌가를 항상 확인하는 그 습관이 필요합니다. 욕과 기가, 과오를 줄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모방을 할 때는 항상 욕과 기가 하라. 과오를 없애야 됩니다. 자, 그래도 랩은 마무리는 해야 되겠습니다. 모방은 인간의 본능이며 창작의 어머니다. 모방은 거인의 어깨에 어려오는 길이다. 거인의 어깨. 내가 멀리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인의 어깨. 특허법은 모방 촉진법이다. 특허청 그 심사관들이 이 말을 제가 언젠가 했더니
되게 째려보던데 그래서 내가 설명을 좀 잘 해줬더니 고개를 끄덕이긴 했습니다. 빈축을 받지 않는 모방은 무언가 씀싱이 필요하다. 씀싱이. 그것이 창의적 연결이다. 크리에이티브 커넥션입니다. 모방을 한번 그 트랩에 빠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무한 루프에 빠지게 된다. 모방은 총과 명을 필요로 한다. 총명해야 되겠죠. 총과 명. 모방의 지향점은 자성자강이다. 스스로를 이기는 겁니다. 깊게 모방하려면 넓게 모방하라. 모방은 머리를 숙이고 살금살금 긋는 것이다. 국천척지. 참 한자도 되게 어려운 말입니다. 국천척. 저보고 쏘라면 못 쓰겠습니다. 모방을 할 때는 항상 욕과 기가하라. 과실을 없애려고 노력해라. 특허법 130조에서 말하는 과실이 없도록 노력해라 말입니다. 130조의 과실이 없도록 하라. 네, 이것도 제가 잘 쓰는 말인데 이거 몇 번 들어본 분도 있을 겁니다. 하급 리더는 자기 능력을 이용하고 자기 힘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게 그 혼자서 열심히 낑낑대고 일하는 사람들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기 힘을 이용해서 일하는 이 우리 전문직들이 자기 힘을 이용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중급 리더는 남의 힘을 이용하면 남을 불러다가 일을 시킵니다. 상급 리더는 남의 지혜를 이용합니다. 남의 지혜. 남의 지혜 어떻게 이용하죠? 남의 특허를 보면 됩니다. 특허들을 마음껏 보면 됩니다. 마음껏 모방하면. 특허는 보면은 온갖 전 세계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해놓은 발명들은 다 있습니다. 특허에 들어가 보면. 그 사람들이 남의 지혜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 지금 이번에 강의했던 거는 이렇게 요거는 이거고요. 쭉 있고 다양한 강의들이 있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이렇게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또 즐거운 하루, 보람 있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